GERD와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이라는 단어를 붙였잖아요. 네. 염증이 있다. 근데 그냥 GERD는 그냥 증상이에요. 위에서 위산이 그냥 좀 한 번씩 올라온다. 그로 인해서 염증이 있는 정도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모든 이 통칭하는 말이 이 GERD, 위, 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하필 식도 부위에 염증이 일어난 것을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고 제균 치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맞죠. 필수죠, 네. 필수.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헬리코박터 균, 검출. 사실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거든요. 얘가 있으면 무시하네. 네, 위암 발병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암이 안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미리미리 치료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검출이 되면 꼭 제균 치료를 하게끔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균을 없앨 때 보통 네. PPI를 같이 쓰죠. 왜 같이 쓰냐면 항생제가 잘 듣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위산 분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 얘가 워킹이 잘 안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사했는데 또 검출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한 번 더 하자. 사실 이제 염증이 일어나는 거는 균이 어떤 내뿜는 독소가 위장 점막을 뚫고 이렇게 들어올 때 점막의 장벽이 붕괴되면서 염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균이 있다고 무조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있으니 균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도 특별히 어떤 면에만 곰팡이가 막 쓸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주변이 외부로부터의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습이 그 주변에 좀 있다던가 방수 처리가 안 됐다던가 그 주변부의 오염도가 조금 있다던가 이 곰팡이를 없애는데 화학적인 요법을 막 염산을 막 갖다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습기를 좀 제거하고 공기가 좀 통하게끔 만들고 통도 시키고. 그러면 곰팡이가 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균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균이 나쁜 물질을 뽑아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실제로 뭐 저희 환자 한 분은 헬리코박터 균이 네. 검출이 됐어요. 치료를 하러 오셨고. 그래서 제균제를 안내받은 상황이었는데 네. 제균 치료를 이제 2년 전에 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한약 치료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검사를 꼭 해보시라고 했는데 3개월 정도 치료 이후에 검사를 했을 때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장내에 미세 환경들의 건강도가 좀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균이 서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주제로 쭉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GERD, 위식도 역류질환 안에 미란성, 비미란성, 점막의 손상도에 의해서 차이도 있고 소화불량과 또 두 개를 같이 앓고 있는 분들이 많죠. 너무 많다. 소화불량의 임상진료지침, 치료의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역류성 식도염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능성 소화불량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얘가 좋아지는 것이고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이 있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진료할 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 선생님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전 잘 모르겠거든요. 네. 첫 번째 화살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줘요. 예. 제일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디스펩틱 심텀이라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왼쪽 편에는 40세 이상이거나 발현된 증상이 있으면 EGD라고 적힌 거는 내시경하라는 거예요, 내시경. 근데 이제 오른쪽 화살표는 40세 이하예요. 그럼 우선 내시경보다 약을 먼저 한번 써봐라. 약은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 프로키네틱스, 위장, 운동, 촉진제. 일단 약을 드려요. 복용을 해보고 노 리스폰스,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시경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FD라고 적혀 있는 Functional Dyspepsia,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시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소화불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분류를 한다고 했죠. 식후에 불편감이 있는가, PDS, 식사랑 아무 관련이 없다, EPS. 근데 그 밑에 네. 쓰는 순서가 약의- 좀 다르죠? 네네. 메인이 의미가 다른 있나요? 거예요, 메인이. 앞에 게 메인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식후의 불편감은 프로키네틱스, 운동을 먼저 해주는 게 메인이고 맞아요. 네. EPS는 PPI를 먼저 쓰는 게 메인이고. 맞아요.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내과 의사분들 다는 몰라도 네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네. 두 가지를 그냥 그냥 씁니다. 그냥 드릴 같이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네. 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맞죠, 네, 맞죠. 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들으실 거예요. 그 밑에 단계는 또 좀 어려운데요. 이게 안 들었을 때잖아요. 또 노 리스폰스. 맞아요. 와, 이까지 안 돼. 이걸 썼는데도 또 안 돼. 네, 그런 걸 이제 PPI 썼는데도 잘 안 들어. 난치성에 해당하거든요. 네. 푼딕이라고 하는 위 기저부, 위의 어떤 관략근, 윗부분, 여기를 이완을 좀 시키는 거야. 이완을 좀 시키면 포만감 내려갈 수 있다. 네.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뭐 음. 이런 게 좀 좋아지. 근데 문제는 제가 원래는 무슨 약이었냐? 항불안지였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신경성 진단으로 네. 나온 거네요. 네. 그럼 반대쪽 TCA 항우울제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약들이 프로키네틱스와 PPI를 쓰고 난 뒤에 얘들이 잘 안 듣는다. 신경과 약들로 처방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신경계와 자율신경계, 감각, 뇌 이런 것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없다. 쭉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소화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요. 결론은 뭔가 이 내면 소통해야 될 것 같아. 아, 내면 소통 중요합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명상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 의료진들의 시선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환자들도 대략 이런 가이드대로 쭉 이제 치료를 받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 PPI와 프로키네틱스를 써도 반응이 없을 때 네. 추가로 쓰는 애들. 네. 여기서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네. 아까도 제가 하나는 항우울제를 네. 썼고요. 그죠? 얘는 항불안제. 항불안제를 썼죠. 조금 기전이 다르거든요. 네네.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PDS는. 이런 거는 한의학에서는 진단의 비기허, 기체, 체했다. 맞아요. 움직임이 없다. 위장이 굳어있는 상태로 보고 나중에 이제 뒤에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텐데 리쿤시토. 네. 육군자탕. 육군자탕. 나의 네. 사랑 육군자탕. 세계적으로 유명한 처방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질환에 개선된 데이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육군자탕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기체를 해결을 해주는 맞아요. 약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EPS는 식사랑 아무 관계없이 늘 불편해요. 과민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요거보다 한두 단계 더 지나면 화병과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경우에 배가 아픈 그럴 때는 저희는 이제 시오소간산이나 가미소요산 이런 계열들의 약들을 쓰게 되죠. 맞아요. 많이 쓰죠. 가미소요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모티리톤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죠, 모티리톤. 네, 모티리톤이 많이 쓰실 있는데 거예요. 아시아 가이드라인에 다른 나라들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등재가 됐다고. 2024년 11월인데요. 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할 거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네노라는 석학들이 모여서 이야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에 치료 방식의 하나로 천연물 의약품 모티리톤 이제 등재가 되었다. 제2차 기능성 소화불량증 아시아 합의. 진짜 말 그대로 아시아에서 기능성 소화불량 하나로 이제 연구에서 모인 건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동아 ST 이제 원래 있던 약이죠. 전 네.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네. 이게 정식으로 등재가 됐어요. 어떤 약인가요? 모티리톤은? 여기에 이제 전통, 보완, 통합의학 개념을 같이 썼거든요. 지금까지 기능성 소화불량, 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전에 계속 이런 흐름들상 생각보다 난치군으로 남아있는 환자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 약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전통의학계에서 쓰고 있는 약들이 이런 질환에 유의미하게 잘 듣더라 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네네. 한국에서는 모티리톤, 일본에서는 육군자탕, 독일에서는 이베로가스트 9가지의 허브를 달인, 추출해서 약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표준 치료의 일부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어려운 치료군에는 이거를 한번 써봐라 약이 들어온 건데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이 케미컬로 만든 PPI나 뭐 이런 약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이걸로는 다 못 고치니 이런 것도 좀 넣어서 같이 우리 치료를 잘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모티리톤은 천연물 신약인데 2가지 한약재예요. 현오색하고 견우자 추출한 거거든요. 5대 1의 비율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육군자탕도 한약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질환에는 한약 제제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우리가 이 천연물 신약 관련해서는 사실 스티렌정 같은 약도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스티렌정은 A협이라고 하는 쑥을 주성분으로 해서 위벽을 보호하고 손상된 부위 재생을 좀 돕는 이런 약으로 쓰잖아요. 점점 천연물 신약 같은 한약재를 약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육군자탕, 일본어로 리쿤시토, 그 약을 가지고 또 실험한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무작위 임상 시험이라고 이제 RCT라고 하죠. 기능성 소화불량에서의 육군자탕에 대한 어떤 연구예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육군자탕을 복용시킨 그룹과 육군자탕이 아닌 약을 복용시켰어요. 하루에 3번 8주간. 혈장의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수치를 검사를 했거든요. 네. 평가를. 이런 약이 우리 호르몬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가? 그렐린 수치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치료의 반응률은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진 않았지만 육군자탕이 그렐린의 분비를 회복시켜서 위장의 움직임을 좀 돕는다. 좀 발견할 수 있었다. 뜻밖의 발견이 또 하나 있어요. 헬리코박터가 감염된 환자에게서는 육군자탕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났어요. 통계적으로. 헬리코박터 균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한테 더 좋았다. 사실 이 얘기는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들에게 한약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니 내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를 하는데 한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네네네. 재균 치료 이후에 혹은 뭐 만성적으로 위험을 달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논문에서도 실제로 이 증상들이 조금 호전이 있었죠. 명치가 아프다거나 식후 더부룩함이 있을 때 이 명치 통증은 꽤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복통도 좀 줄였다. 움직임이 없을 때는 확실히 여러 논문들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육군자탕이 좀 유의미하다. 육군자탕 많이 쓰세요? 사실 저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요? 네, 저는 완전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탕이라고 네이밍을 한 뒤에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어떤 처방을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는 게 저는 표준화 작업에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한의학이 개체 특이성에 좀 민감한 의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별로 그 상황에 다르게 저는 처방을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군자탕 가감 이렇게 많이 쓰죠. 육군자탕 베이스에 다른 것들을 또 추가해서 본다든지. 네. 일본에서는 육군자탕 관련한 논문이 또 많더라고요. 성인들뿐만 아니라 영아에서 맞아요. 쓴 논문이 있었어요. 이 논문은 사실 중요한 거는 위식도 역류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소아과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병원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성인에서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육군자탕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소아 영아에서도 과연 그럴 수 있나?에 대한 연구예요. 연구 결과상 유의미하다, 별로는. 그리고 요 이미지는 일본에서 소화기계의 세미나 같은 걸 이제 여는 건데요. 도미나가 가즈나리 교수분이 해당 강연을 해주시는데 육군자탕의 과학적인 기전을 규명한 세계적인 권위자세요. 리쿤시토의 아버지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도미나가 가즈나리 교수의 이론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참 이분 덕분에 이 육군자탕이 세계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에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크라시에 제약에서도 육군자탕 산재로 맞아요. 해서 이제 이게 사실 가감을 하면 이 실험을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방 그대로로 맞습니다.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이런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만간 크라시에 저도 견학을 한번 갈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가서 좀 그럼 보려고. 크라시의 브이로그. 두둥. 두둥. 그래서 이 리쿤시토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리쿤시토가 훌륭하대? 아니 이제 그 전에 사실
모든 내과 의사분들이 좀 한계를 느꼈을 거거든요. 네. PPI를 드리면 드릴 때만 좋아지고 없으면 또 쓰리고, 이 위장 자체의 변화는 환자가 음식물 티칭을 뭐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20분, 30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환자가 그걸 이제 잘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너무 속 쓸 때 약만 받아 먹고 그러다 보니 한계가 좀 보이는 거죠. 이런 치료 방식에 대해서. 위산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내장 과민성, 뭐 신경의 문제 또는 이제 운동 기능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요 처방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메커니즘을 규명을 한 거죠. 여기서 육군자탕 외에도 우리가 저는 좀 더 많이 쓰거든요. 바나후박탕, 요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나후박탕은 식도의 과민성과 어떤 스트레스를 조금 낮춘다. 우리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애들의 조절을 통해서 불안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 조금 완화시킨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어떨 때 바나후박탕을 쓰죠? 좀 예민한 분이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계속 물 삼켜도 컥 막히고 가만히 뭔가를 안 먹고 있어도 뭔가 걸린 것 같다. 여기서. 네. 네. 우리 환자는 뭐라고 하냐면 가래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뱉어도 안 나와. 뭐가 있는 것 같아. 아. 이런 분들에게 뭐 이제 이런 걸 쓰죠. 바나후박탕은 또 보험제로 나와 있어서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드리는 게 당장 PPI를 끊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PPI로 위산을 억제해도 증상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용에서 세계적인 가이드라인들도 같이 좀 썼을 때 좀 더 효과가 좋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 외에도 바나사심탕이라는 약도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쓰죠. 예, 기능성 소화불량에 제일 많이 쓰는 약이지 않을까요? 바나사심탕? K30이라는 코드에 한의사들은 바나사심탕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알려져 있죠. 바나사심탕도 기능성 소화불량에 효과 있는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최신 지견에 의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방병원 한의원에서는 이 FD를 한약을 쓰는 것을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한약이 있어요. 이제 한약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몸에 좋으라고 먹는 보약, 비싼 거. 비급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처방을 해드려도 건강보험이 되는 질환군들이 있죠. 6개의 질환군들 중에 하나가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이 6개의 질환이 사실 한의학 치료를 받으시는 군이 많아서 정부에서 뽑은 거죠. 그렇죠. 한약이 좀 유의미할 수 있는 질환에 아. 해당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3가지 질환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느려서 6가지의 질환으로 늘었죠. 환자분들도 혜택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한약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약 치료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늘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고혈압 때도 당뇨 때도 고지혈증 때도 저번 화에서는 막 팝콘을 또 이렇게 작사를 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작사를 내시려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결국 환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나 병원 안 가고 내가 생활 관리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없냐.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음식이나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뭐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네. 포드맵이라는 거를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포드맵은 FODMAP 한 글자 한 글자들의 어떤 약어인데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발효되기 쉬운 당이 있는 요런 어떤 음식군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게 많이 있는 애들.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냐?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얘를 분해하면서 가스가 많이 일어나요. 탄수화물은 과도하게 되면 장에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당이 많은 애들,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발효되기 쉬운 애들 위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복강 내에 가스가 차니까 압력도 높아지게 되고 위쪽으로 이 괄약근이 좀 열릴 수가 있겠죠? 그럼 위산이 역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포드맵이 있는 식단을 하세요라고 뭐 모든 가이드라인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소화가 안 되니까 좀 안 드시거든요.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하면 아이스티 한 잔 먹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맞죠? 네. 그럼 뭘 먹어야 되나요? 앞으로 포드맵이 아닌 식단 뭐가 있을까요? 두부 계란. 두부 계란 너무 좋죠. 네. 저는 단백질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부드러운 계란찜 해서 드세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이 사람들이 내가 속이 안 좋으니까 보통 뭘 먹나요? 흰 죽. 안 돼요. 흰 죽을 먹거든요. 물론 부드러워서 이게 이미지상 소화가 잘 될 거라는 맛집 어떤 잘될것 인식이 같은. 있지만
실제 내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소화불량을 만성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렇게 탄수화물만 폭탄으로 섭취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계란이나 고기도 좋아요. 조리법이 너무 튀기거나 이렇게 고지방이 아니라면 삶아서 기름기를 좀 빼서 기름기 이렇게 빼서 부드럽게 먹으면 만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포드맵 식단 이외에도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생활 습관들, 아주 교과서적인 생활 습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먹고 바로 눕지 않기. 다 아시네요. 전 국민이 다 알죠. 네. 먹고 바로 넣으면 소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과식 안 되죠. 과식 진짜 안 돼요. 술과 흡연도 사실 안 좋죠. 흡연하고 소화불량. 속 쓰린 거 느껴보셨지 않아요? 저는 흡연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시구나. 네. 흡연하면 속이 쓰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점막을 연기가 자극하거든요. 호흡기 점막뿐만 아니라 이 위장관 점막에도 영향을 주나 봐요. 영향을 주죠. 그 연기가 호흡기로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역시 백해무익한 담배. 이 윗몸이 일으키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복압이 이렇게 되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복압이 높아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부를 꽉 조는 속옷들, 뭐 코르셋, 내가 예뻐 보이려고 네. 오늘 흉통을 쪼았어요. 쪼았어. 이런 결혼식 날에도 소화가 안 되죠. 여기를 이렇게 쪼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립 골절 때문에 목대같이 찼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운동 계속 시켜드릴 수 있게 음. 침치료 하셔야죠. 열심히 오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뭐 라면, 튀김, 뭐 고구마, 과자 다 속이 쓰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거 이외에 좀 교과서적인 이런 거 말고 좀 그런 거 없어요? 그 좀 진부하죠. 네. 네, 솔루션들이. 네. 네, 제가 이제 약 말고? 하나. 거 말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호흡입니다. 호흡. 역류성 식도염 증상에 호흡만 잘 해도 증상이 한 50%는 좋아진다. 그럼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 이때까지 배운 거는 위가 운동이 안 될 때, 올라올 때 생길 수 있으니까 운동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횡격막을 움직여야 되나요? 맞습니다. 횡격막 호흡과 역류성 식도염 이 두 가지의 연구는 사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연구가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인 이 연구인데요. 네네. PPI를 복용해도 잘 좋아지지 않은 우리 환자분들을 모아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호흡 치료를 좀 받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호흡을 하는 방식은 횡격막 호흡이니까 우리 필라테스 할 때는 늑골, 갈비뼈로 네. 흉곽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옆으로. 이런 것도 횡격막 호흡에 사실은 해당하나 보통은 우리가 좀 쉬운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복식 호흡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혹시 호흡. 그래서 처음에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이렇게 얹습니다. 네네. 숨을 들이마실 때 네. 이 얻는 이유는 느끼라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라고. 그래서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복부만 나오게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사실 이게 처음 하면 쉽지 않아요. 배만 불룩하게 내밀면서 호흡을 들이마신 뒤에 중요한 거는 입을 오므리고 숨을 천천히 내뱉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신의 이완 효과가 생깁니다. 부교감 신경의 항진이 나타나요. 동시에 움직임이 생기니까 위장의 운동을 좀 돕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해봤더니 네. 트림도 줄고 역류 증상도 개선이 되고 네. 치료 종료 4개월 후까지 우리가 관찰을 해봤는데도 개선 효과가 유의미하게 유지되더라. 오늘도 같이 연습을 해보시죠. 배가 너무 나오는데 어떡해요? 살을 좀 뺐기 때문에. 네. 사실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내 몸의 긴장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너무 힘들게 하다 보면 오히려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할 때는 짧게 한 5분 이내로만 좀 하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숨을 쉬시고 네, 이렇게 좀 시간을 늘려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 질환, 기능성 소화불량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저희는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유익하고 재밌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환자가 음식물 티칭을 뭐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20분, 30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저도 환자가 안 들을 거잖아요. 환자가 저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립니다. 아, 부터 내가 나구나. 아, 다시. 오늘